텐데. 자료가 좀 헷갈리네. 뒤섞여 있어서 나도 제대로 분석을 못 찾겠네. 자, 자료 이제 지금부터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몇 편의 논문인가 한번 보죠. 노동자 계급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두 번째 논문은 마르크스 헤이그 대 연설. 이 부분은 원래 부탁받은 건 아닌데요. 이 맥락이 이 속에 같이 끼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끼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끝에 있네요. 그죠? 첫 번째 페이지 끝에 마르크스 정치 문제에 대한 무관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엥겔스가 쓴 글이네요. 권위에 관해서 라는 글이고요.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가 바쿠닌주의자들의 활동상, 에스파냐 봉기에 관한 각서인데요. 전부 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체로 1872년 헤이그 대 직후 그리고 1873년까지 이제 쓰여졌던 글들이고요. 헤이그 대에서 바쿠닌파 이제 마르크스가 대결했을 때 그 대결한 어떤 이유라든가 또 마르크스 자신이 이제 바쿠닌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관점 이런 건데요. 핵심적인 이제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권위주의라는 개념하고요, 정치활동 개념인데 사실 권위주의라는 개념은 크게 문제지는 않거든요. 권위주의라고 한다면은 사실 바쿠닌파가 더 권위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비밀 지하 조직을 항상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오히려 정치활동에 대한 방침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쿠닌파는 무정부주의가 일반적으로 정치활동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봉기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이행한다 라는 건데요. 봉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제 마르크스는 아니다, 우리가 현실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비록 민주주의 이런 현실 정치 속에서 우리가 이 현실 정치를 개선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사회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부르주아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어떤 선전과 조직 이런 것들이 발전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정치 입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죠. 레닌도 마찬가지고, 첫째는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정당을 조직해야 된다. 서로 우리가 부르주아 정당과 협력을 하더라도 이거는 당대당으로서 협력을 해야 되지, 이 독자성을 상실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이건 평생에 걸친 신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정당과 정치적인 측면에서 항상 협력할 거는 협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단계적 혁명론에 기초해서 그 두 가지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료 정리라고 쓰여 있는 페이지인데요. 보이나요? 네. 다들 헷갈리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맨 첫 번째 페이지가 자료 정리가 나오는 페이지고요. 두 번째가 바쿠닌파라는 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바쿠닌파. 정리됐습니다. 네, 세 번째는 현재 사회가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가 이제 안달루시아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글은 아마 엥겔스가 썼네요, 그죠? 노동자 계급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1871년 9월 21일이니까요. 이건 아예 헤이그 대회에서 엥겔스가 했던 연설문이네요. 연설문의 내용상 아마 개막식에 했던 연설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주요 내용은
뭐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문제 회피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미 관여하고 있으니까 회피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우리가 가입하고 있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들이 노동자들에게 가하고 있는 정치적 압박은 파리 꽃민 이후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탄압하는 그런 일종의 반동기였었고요. 특히 인터내셔널이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파리 꽃민에서 파리의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 집단이다라고 이제 낙인이 찍혔고요. 그래서 정치적 압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으니 노동자들로 하여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정치적 압박을 받으니까 정치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미 관여됐기 때문에 회피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노동자들에게 회피를 설교한다는 것은 결국 부르자들의 정치적 압박을 그대로 수용하라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부르자들의 정치의 품안으로 넘기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결국 계급 폐지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계급 폐지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냐? 그 수단은 결국 정치적 폭력적인 지배하고 있는 국가를 폐지해야만 계급의 폐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지배이니까 결국 정치적 활동 없이 이룰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여하는 정치는 부르주아 정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자의 정치다. 노동자의 당은 그 어떤 부르주아 당의 꼬리로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의 기본 신념이죠. 당이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국공합작,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일어났을 때도 공산당은 비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죠. 1차. 그리고 아예 2차에서는 그런 국공합작이 있더라도 독립적인 정당을 유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당을 해산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부르주아 당의 꼬리로 건설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기 고유한 목표, 자신 고유한 정책을 지닌 독자적인 당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에는 현 상태를 인정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게 바로 그 바크린파의 주장이죠. 정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일종의 혁명,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그런 혁명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바크린파가 생각할 때는 현재 지금 마르크스가 정치적 정당을 건설하고 정치행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바크린파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거는 현재 부르주아 국가에 노동자들이 진출해서 의회에 나가고 그래서 정치적 권리를 더 확산시키고 이런 활동이 아니냐, 일종의 정치 참여 활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런 정치적 활동은 일종의 현재 부르주아 사회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현 상태를 인정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마르크스에 의하면 현 상태가 그것의 한갈 수단을 우리에게 준다면은 이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현 상태의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 우리가 소위 부르주아 정부에 참여하더라도 아니 부르주아 어떤 식으로 의회에 나가든 정부에 참여하든 결국 노동자들의 어떤 조직과 선전의 것을 강화시키고 확대시키고 한다면은 결국 사회주의 혁명을 발전시키는 어떤 토대를 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한갈 수단을 준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어쨌든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철저한 정치 참여주의죠. 근데 이제 정치 참여를 한다고 해서 어디까지나 이 정권을 현재 정부를 우리가 장악해서 그죠? 장악하면은 새로운 사회혁명이 일어난다고 보는 건 아닌 걸로 그죠? 어디까지나 나중에 이제 마르크 엥겔스 레닌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목표는 결국 국가의 폐지이지 국가의 장악이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여기 지금 마르크스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현 상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별로 길지도 않는 논문인 것 같아요. 한 페이지 정도인가요? 한 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짧은 글인데 아마 개막 연설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서 소위 이제 정치 회피주의에 대한 비판한 거죠. 비판이죠. 논리는 세 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관여되어 있고, 둘째로 우리의 목표가 정치적 투쟁이고, 셋째로는 현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현 정치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세 주장 가운데 사실 막스 엥겔스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 정치적 입장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 정당이고, 그러나 독자적 정당으로서 현실에 참여를 해서 우리의 권리를 확대시킨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자,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뭐 꼭 알고 싶은 의문 없나요?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정치 참여 안에서는 한국에서도 80년대부터 뭐 끊임없이 토론해 왔었죠. 또 더군다나 한때는 그 소위 80년대 중반에는 85년도부터 87년도에는 주로 뭐 NLPD 논쟁이 있었는데요. 어려운 뭐 사회구성체나 철학 논쟁은 빼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어떤 논쟁이었었냐면은 상김시 그 민주당과 같이 협력을 해서 소위 직선제라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 논쟁이었었죠. 그걸 이제 논쟁하기 위해서 각종 이론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사회구성체도 나오고 또 뭐 철학 논쟁까지도 발전했는데 사실은 핵심은 상김씨와 협력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논쟁 가운데 소위 정치 참여에 관한 그런 논쟁은 뭐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와서 우리 노동운동 세력 가운데 뭐 정치 참여를 거부하는 그런 어떤 집단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문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역시 마르크스의 헤이그 대회 연설인데요. 날짜를 보니까 이건 오히려 헤이그 대회 연설 폐막 연설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엥겔스는 개막 연설했고 마르크스는 아마 폐막 연설인 것 같은데요. 자, 헤이그 대회 주요 성과를 이제 얘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할까요? 원래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시간상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단지 이제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뭐 긴 얘기도 아니니까. 자, 헤이그 대회의 주요 성과는 뭐냐? 정치 영역에서 노동자 계급이 낡은 사회와 투쟁할 필요가 있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정치 활동 회피를 권하는 그룹이 있었다. 낡은 정치를 전복해야 하지만은 그 경로는 다양하다. 평화적 경로도 있지만 폭력이 혁명적 지뢰일 수도 있다. 총평의의 권한 확대. 첫 번째는 이제 정치 활동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도 가능하지만은 평화적 경로도 가능하다. 나중에 이 평화적 경로 이 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소위 이제 그 레닌 시대에 와서는 소위 그 독일 사회민주당이 그 평화적 합법적 노선, 국가 장악 노선으로 이제 이행을 하죠.
근데 이런 말들에 이제 기초해서 이해를 한대요. 그러나 이제 이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평화 노선 경로를 통해서 국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화적 경로는 어디까지나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이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과고요. 두 번째 성과는 총평의 권한을 확대했다는 거. 행동을 모두 집중하는 것이 정치에도 필요한 이유이므로 행동을 위해서는 총평회가 지도권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평회의 권위는 그런데 총평회의 권위는 순전히 도덕적인 것이며 결의를 연합은 여기서 정부 연합을 얘기합니다. 인터내셔널의 각 지역, 각 나라에 연합해서 그 연합들의 판단에 맡겨두고 그 실행을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원적이고 도덕적인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지 총평회가 뭐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뉴욕으로 소재지를 이전했다. 왜 뉴욕으로 소재지를 이전했느냐 이유가 나오는데요. 당시 아메리카가 유달리 노동자의 세계로 되고 있으므로 1년에 50만 명씩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노동운동의 본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었고요. 사실 이 헤이그 대회 이후 마르크스는 정치활동에서 일단 후퇴합니다. 이 이후로는 직접 이제 종평회 활동 같은 정치 활동은 하지는 않는데요. 이 이후에는 미국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뭔가 혁명의 어떤 불꽃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글을 끝내면서 다시금 이제 연대를 상기하자. 파리 꼼뮌이 실패한 것은 베를린, 마드리드 등등 그 어떤 중심 도시에서도 파리 프롤레타리아의 장대한 봉기에 필적할 만한 거대한 혁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리 꼼뮌의 실패가 파리가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 광주 꼼뮌이 실패한 것도 광주가 고립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대를 차기에 우리가 파리 꼼뮌에 우리가 경험을 기초로 했을 때 차기에는 이건 국제적 연대, 동시적 혁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헤이그 대회 연설, 마르크스의 연설. 꼭 질문이 있습니까? 큰 내용적으로는 별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부분들은 거의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그럼 또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정치 문제에 대한 무관심. 이거는 1년 뒤인 것 같아요. 1873년 1월에 일어났으니까요. 이거는 좀 이 바쿠닌파의 주장을 아주 좀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논문인 것 같은데요. 이 바쿠닌파의 영구 불변의 원리, 혁명의 영구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 마르크스가 비판을 하는데 마르크스의 글들 가운데는 상대방의 주장을 상당히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풍자적으로 쓴 글이 많아요. 대체로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고통을 느낄 때 마르크스가 그때 쓰여진 글들은 대개 좀 이렇게 풍자적으로 표현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848 혁명 이후에 쓴 글들, 그때 뭐 프랑스의 내전이라든가 뭐 등등 글들이 있는데요. 루이 보나파르트의 뭐 브리메르 18일 이런 아주 그냥 상대방을 아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풍자하고 노골적으로 비꼬고 꼬집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 자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1871년 파리 꼬맹 이후에 쓴 글 가운데 또 이 요글 같은 경우에는 박근림파의 주장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꼬고 풍자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박근림파는 영구불변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들이라고 것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노동조합이라든가 정치활동이라든가 이거는 혁명의 영구불변의 원리를 위배한다는 그런 주장인데,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면 국가와 싸우는 것은 국가를 인정하는 거다. 파업을 하는 것은 임금제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노동일을 제한하는 것은 적어도 그 시간만큼 노동자를 착취하도록 고용주와 타협하는 것이고, 의무교육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전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하는 것은 불안전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폭력투쟁이나 또는 혁명적 독재는 범죄다. 왜냐하면 국가에다가 혁명적 형태를 부여하는 거예요. 국가를 인정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영구불변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국가나 파업이나 노동일이나 의무교육이나 폭력투쟁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런 박근림파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들이 좀 문학적이고 재미있어서 내가 인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의 계급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종족이 사라질지라도 영구불변의 원리들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박근림이 주장했다.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파업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노동자들이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굶어 죽으란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마르크스가. 자, 그다음 보죠. 매일의 현실 속에서 이들은 매일의 현실 속에서는 국가에 순종한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국가에 대항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혁명적 봉기를 기다리면서 현재의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현재의 현실과 싸워서 미래에 일어날 혁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현실을 인정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봉기를 마음속으로 기다리고만 있다. 대기주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국가에 순종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대항하고 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국가의 폐지를 연구하면서 실제로는 국가의 폐지를 위해서 투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 폐지에 대한 논문을 구독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경멸을 표명하는 걸로 그치고 있다. 이 모든 이런 영구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모든 실제적 수단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심지어 이들은 정치투쟁뿐만 아니라 심지어 경제투쟁까지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파업이나 단결이나 조합이나 노동법 등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동은 1564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능력에서 라는 글에서 리브득이 무슨 상강도시 모양이에요. 이 광부들을 쏘아 쓰러뜨리도록 했던 당국은 매우 불행했다. 이 부르동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하지만 당국은 아버지의 사랑과 집정 간의 의무사에 놓였던 고대 브루투스처럼 행동을 했다. 브루투스가 시저가 자기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브루투스가 아버지를 내가 사랑해야 되느냐, 아니면 브루투스의 집정관이었는데 공화정을 살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 광부들을 쏘아뜨렸던 경찰이 그런 브루투스처럼 했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사랑하면서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동자를 죽였다. 그런 얘기죠. 비꼬는 말입니다. 사기와 절도의 권리가 없는 것처럼 근친상간과 간통의 권리가 없는 것처럼
이들은 결사의 권리도 없다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미래의 혁명을 기다리기 위해서 현실을 인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국가 정책 투쟁도 거부하고 또 파업이나 이런 것도 거부하고 노동자학도 거부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구불변의 원리라는 건 뭐냐? 이 프루동의 주장입니다. 임금의 정도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금이 올라가면은 상품의 가격도 올라간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임금이 올라가면 옛날에 70년대 박정희 시대 때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요. 임금 인상 투쟁을 하면은 임금 인상이 하면은 상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전 시민이 오히려 더 힘들다. 그래서 임금 인상은 억제해야 된다. 그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언뜻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상품 속에는 노동자의 임금이 들어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노동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면은 상품의 가치도 가격도 증가할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프루동도 아마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주장을 이미 리카르도가 비판을 했었죠. 리카르도는 임금과 가격은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영국은 임금이 높지만은 가격은 낮다. 생산력이 높으므로. 임금과 가격이 상응하는 것이 아니다. 비례한 것이 아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지? 이해하기가 논리적으로. 왜 그렇겠습니까? 네? 왜 임금과 가격은 비례하지 않는 건가요? 임금은 노동시간 전체에서 이제 자본과 이윤이 줄어 임금이 높으면 자본의 이윤이 줄 뿐이지. 그렇죠. 네. 이윤이 줄 뿐이죠. 자, 단결을 합법화하는 법률은 극히 반합법적이며 반법학적이며 반경제학적이다. 반법적이라도 반법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네. 이 지금 리카르도의 주장이 프루동의 주장입니다. 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반합법적이다 또는 반경제학이다. 왜냐하면은 단결하면은 자유경쟁을 위배하므로. 그러나 가장 이건 마르크스의 비판이죠. 그러나 가장 자유로운 영국에서 이미 노동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리카르도의 주장, 프루동의 주장, 파업이나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편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이론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이론적으로보다도 예를 들어서 영국을 봐라. 영국은 임금은 높지만은 가격은 낮고 또 영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쟁이 옹호되고 있는 영국에서 노동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마지막 인용은 또 말이 재밌어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게 처음 이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리까리해요. 왜냐면 아주 이 고도로 비꼬아 나와가지고요. 한번 보죠. 정치적 무관심을 설교한 조기 기독교인들이 그들 자신을 비억압자에서 억압자로 변모시키기 위해 황제의 팔을 필요로 했다면은 정치적 무관심의 현대적 사도들 역시 자신들의 영구불변의 원리가 세속적인 즐거움과 부르주아 사회의 일시적 특권을 멀리하도록 강요한다고 믿지 않는다. 초기 기독교들은 정치 회피주의자였죠. 예수가 짤을 끄는 짤한테 나의 것은 나한테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죠? 정치 회피주의다. 그런데 이 초기 회피주의가 이런 반정치적인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기독교를 봉인시켰죠. 그래서 국가와
종교가 이제 결탁이 일어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르동주의자, 소위 바코닌주의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무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의 현대적 사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세속적인 즐거움과 부르주아 사회의 일시적 특권을 멀리하도록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속적 특권과 그 세속적인 즐거움과 부르주아 사회의 특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정치적 무관심을 주장하면서 거꾸로 현재의 지배자들의 특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대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공장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노동 시간을 그들이 떠맡을 수 있을 정도로 초기 기독교의 순교자들의 견줄 만한 스타주의를 지니고 있는지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이 말이 좀 아리까리한데요.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초기 기독교들은 황제가 탄압할 때는 순교를 통해서 대항을 했잖아요. 그만큼 스토아주의적인 영주의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종교를 공헌했는데요. 그러나 이 무종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공장 노동자들이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그 무종주의자들도 내가 대신해서 그 고통을 짊어지겠다라고 나서지는 않았다. 자기들 어디까지나 혁명가들이고 그래서 배후에 앉아서 글이나 쓰고 머무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의 스토아적인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도 노동자들을 보고는 계속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라, 참으라라고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 바코닌주의자들에 대한 이제 상당히 좀 이론적 비판인데요. 비판한 방식이 굉장히 좀 문학적이에요.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글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자, 그럼 그 다음 또 우리가 보고 마지막 이제 끝내고 나서 이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질문 다시 듣도록 하죠. 자, 네 번째로는 엥겔스 글이네요. 권위에 대해서인데요. 역시 헤이글의 바로 직후에서의 정글 같아요. 그 이제 바코닌주의자들이 거의 막스 엥겔스에게 권위주의자다, 총평이에는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받아칩니다. 마르크스 엥겔스가 세상에 권위가 없는 그런 단체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때 이제 권위는 권력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력 이런 의미죠. 자,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엥겔스는 현재 사회는 점차 개별적 행동을 개인들의 집합적 행동으로 교체한다. 공장, 집단적인 공장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점차 사회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무런 권위도 없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조직이라 하려면은 아무래도 어떤 권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치의 원리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자치만으로 조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조금 아주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의미 깊은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조직이 없는 권위 없는 조직이 가능하겠느냐? 자치만으로 그러니까 자발적 합의만으로 조직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혁명적 조직 아닙니까? 노동조합은 투쟁적 조직입니다. 이런 투쟁적 혁명적 조직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실제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정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제 문제점들이 무정부주의자들은 조직을 좀 광범위한 조직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게 항상 소규모 조직 한 1인이 중심이 된 그런 조직 많이 형성하고요. 결과적으로는 항상 분열, 대립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로 달하고 마는데요. 자, 이건 현실로 봐서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걸립니다. 그러면 무슨 반론이 당장 나오냐면은 민주주의를 거부한다는 얘기냐? 민주주의야말로 사실은 모든 개인의 합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권위주의적인 어떤 조직은 항상 반민주주의적인 조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반민주주의가 이런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독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늘 비난받는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노동계급의 독재다. 그래서 더 나가면은 공산당의 독재다. 더 나가면은 개인 독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그래서 사실 그러면 민주주의 자체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개인이 합의해서 사실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반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이론이죠. 루소의 일반 의지라는 게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이런 민주주의가 한계가 있다라는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민주주의 자체는 결코 일반 이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철학적인 논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 어떤 권위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엥게스가 그런 철학 이론의 바탕을 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런 주장이에요. 권위 없는 조직은 없다. 정당한 권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주장이에요. 자, 그들은 국가는 일격에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혁명이야말로 가장 권위적인 것이 아니냐. 자기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그 봉기, 혁명 이게 권위 없이 가능한 것이냐 라는 이제 반론을 제시합니다. 근데 사실 또 요 글은 아주 짤막한 글인데요.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이 때문에 어느 날 많은 이론들이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뭐 아감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는 것도 이런 데 이제 기초를 하고 있고요. 헤겔 이런 사람들도 일찍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지니고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건 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일단 그다음 마지막을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은 바쿠닌주의자들이 1873년 여름에 에스토니아 봉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을 이제 보면서 바쿠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문제점을 이제 폭로하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나중에 스페인 내전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이 부딪혔던 그 문제점과 똑같아요. 그 영화를 보시면은 똑같은 그런 문제점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역사 얘기니까 간단히 제가 읽어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죠. 1873년 2월 9일 스페인 국왕이 이런 나라도 있는지 뭐 스페인 국왕이 왕을 할 수 없대 사임했습니다. 그래서요 공화국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4월 10일 헌법제정회의가 소집됐고요. 상세히 설명은 안 할게 그냥 읽고 나가겠습니다. 6월 8일 날 연방공화국이 수립되었고 마갈이라는 사람이 내각 수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당 여기 이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왕당파 카를로스가 일으킨 반란이 있고요. 이제 그에 못지않게 더 큰 반란은 73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소위 분리 독립주의자들 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자치구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역사를 잘 보면은 사실은 여러 종족이 이 통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